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변이 발생 속도만큼 백신도 좀 맞춰서 알아서 진화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파격 지명됐는데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 공천하겠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이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을 이길 제3의 후보 누가 있을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 인수위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반가운 봄비가 지나면서 전국에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서울에 내리던 비는 오늘 새벽쯤 잦아들었지만 밤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이 강수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강수량 살펴보시면 제주도의 최고 60mm, 남부를 중심으로는 최고 4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호남과 제주도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고도가 높은 강원 산지로는 눈이 쌓이기도 하겠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비구름과 차가운 동풍이 들어오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동부를 중심으로는 15도 이상 떨어졌는데요. 태백이 20도 이상, 문경도 15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아침에 10도, 대전 9도로 아침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살짝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합니다. 서울이 16도, 대구 15도에 그치면서 약간은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부터 동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조금 전 발표한 2차 이 내각 인선 발표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이 키워드로 주요 내용을 잡아봤는데요.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함께 보시면요. 법무장관의 한동훈, 2차 내각의 안철수계는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네. 일요일 1차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당선인 본인이 직접 나와서 지명자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모습, 조금 전 모습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입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 국회의원입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 국회의원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이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이 내정됐고요. 이 막판까지 인선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단연 눈길을 끈 건 윤당선인이 발표를 할 때 바로 뒤에 서 있었던 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네. 바로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깜짝 발탁 인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당선인이 발탁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당선인이 파격 인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파격 인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윤석열 새 정부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다시 주요 보직에 등용될 거다라는 전망은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윤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한동훈 검사장을 비유해서 독립운동가처럼 수사를 해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중용돼야 한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주로 거론된 자리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도 아닌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된 상황입니다. 또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검찰 문화 때문입니다. 이렇게 핵심 보직에 누가 등용이 되냐에 따라서 그 윗기수 검찰 선배들은 보통 옷을 벗는 게 그동안의 검찰 내 관행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보다 선배인 검찰 선배가 23명이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에도 앞으로 눈길이 끌리고 있는데요. 이 검찰총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사실 기수에 따른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예외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인사에는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얼마나 파격이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27기거든요. 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4기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는 이 인사들도 모두 네. 다 한동훈 검사장보다 당연히 선배겠죠. 네, 네. 예, 그만큼 굉장히 기수를 뛰어넘는 인선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검찰 행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점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어떤 답변했는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27기신데 가뜩이나 연소화된 이제 검찰이 더욱 그 연소화 심해지는 것 아닌지.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수문화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나이가 50이 다 돼가고 검찰 내에서 20년 넘게 일을 해온 만큼 이런 자리에 등용되지 못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당선인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등용이 됐을 때 굉장히 파격 인사였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5기수를 뛰어넘는 인사였거든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 수사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당시에 윤당선인이 등용이 됐을 때 첫 출근 날 윤당선인보다 선배인 검사들이 윤 지검장을 나와서 마주하는 장면을 보고 이 검찰 내 조직 변화를 예고하는 하나의 장면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이 지명은 사실 파격적인 게 아니다, 할 만한 사람 했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주변에선 다 파격적이라고 보고 있죠. 특히나 이 발탁이 좀 주목받는 이유는 파격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한동훈 검사장이 대표적인 검찰 윤핵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같은 이유로 여권에선 굉장히 좀 주시해서 보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관련 영상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그걸 어떻게 비호를 합니까?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저는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제가 막았습니까? 제가 지금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비호입니까? 저는 지휘권이 배제돼가지고 라인이라뇨. 네, 마무리해 그러면 주시고요. 저 박범계 의원님은 아까 비호하시는 말씀을 겁니까, 질의를 도대체? 다 하신 거고 아니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참 저 영상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은 당선인이 된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당시 의원과 그리고 저기에서 윤 당선인이 계속 내가 누굴 비호합니까? 라고 이 언급하면서 나왔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된 참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유호정 기자, 오늘 이 인선 발표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이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안 그래도 주목을 받는데 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침없이 막 발언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후보자로 내정이 됐을 때 네. 현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 말할 때가 아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맞아요. 보이는 게 보통은 그러죠. 보통의 후보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네. 오늘 한동훈 후보자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사지휘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얘기 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이슈인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악임을 겪었다.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지금 검수완박으로 정치권이 한창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된다라는 확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 글쎄 윤석열 당선인도 아마도 내가 이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을 하면 지명을 하면 아마도 분명히 엄청 파격적으로 느낄 거다, 뭔가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일단 지명을 한 이상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인사청문회가 가장 쟁점이 이번에 되겠죠. 오늘 네. 그 윤석열 당선인 그 내각 발표에서 가장 관심 끄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내정자였어요. 다른 분들은 뭐 미리 신문에 났던 사람이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라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가장 핍박받은 검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고 당선인이고 네. 한 사람은 리틀 윤석열로 보이는 한동훈 장관 내정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항상 관심이 끄는 거죠. 저는 그 과거에 노태강 차관이라고 있어요. 알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어떻게 보면 핍박받아서 거의 한직을 떠돌다가 나가게 된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오자마자 문체부 차관으로 하고 네. 지금 임기 끝나니까 지금 스위스 대사까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정권에서 잘못된 거를 역사 바로 잡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 당선인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직할 통치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불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그동안 수사해 해왔던 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많이 수사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구 권력이 검찰 수사로서 그만큼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청문회가 불꽃 튀기는 거죠. 물론 뭐 청문회는 업무 능력하고 도덕성 두 개를 봅니다. 네. 그래서 업무 능력은 벌써 검증돼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도덕성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쟁점으로 삼고 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을 내정한 이유는 저는 사실 세 가지라고 봐요. 네. 첫째는 그동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예산권, 징계위 여러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네.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계속 흔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핍박받은 한동훈 장관 내정자 당신이 한번 법무부 장관해서 검찰 중립성, 독립성을 좀 지켜줘. 이거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계속 중요한 수사들이 검사들이 그 친정부 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세대 교체 의미 이게 있을 테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지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나오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약에 시킨다면은 검수완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상설특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회 경로를 통해서 검찰 수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밀어주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복합적인 뜻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서 또 눈길이 가는 게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 부분입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이 검찰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그리고 윤당선인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의 윤회관, 검찰 윤회관이 한동훈 이 후보자가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후보에 내정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뭐 수사지휘권 이런 부분이 별 의미가 없어진 이미? 거죠. 결국은 그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윤 당선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어떤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신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자신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가 법무장관에 가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이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이 현재 여권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쨌든 전국에서 현재의 의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불리한 이런 속에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그대로 인사로 표출이 됐다. 정면 돌파하겠다. 예,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표출이 됐다라고 보고 하지만 이것이 말이죠. 과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가 법무장관으로 갈 때에도 굉장히 언론에서도 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네.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야말로 최측근 인사거든요. 네. 그런 인사가 법무장관에 내정됐다라는 부분에서의 과연 그러니까 업무 능력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향후에 펼쳐질 여러 가지 전국을 예상한다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인사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금 지명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한 인사인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법무부 장관이 너무 파격 인사여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 공개되기 전에 2차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관전 포인트는 과연 2차 인선에서 안철수계가 몇 명이나 포함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이호정 기자. 몇 명이나 포함됐어요?
네, 현재까지 발표된 안 위원장 측 인사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지난 일요일 1차 발표 때 안 위원장 측으로 분류되는 장관 인선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안철수 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회에서 돌연 사퇴하면서 네. 양측의 갈등설이 불거졌던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금 인수위에 안철수계 인사가 약 3분의 1가량입니다. 그쵸. 이 비율대로 하면 18개 부처장관 중에 그 비율만 따지면 6개 장관 정도. 그런데 딱 떨어지게 아니더라도 네. 공동정부를 위한 결합을 위해서라도 최소 두세 자리 정도는 네. 안철수계 인사가 앉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도 안 대표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 위원장 측에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 결국 아무도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철수계 인사가 한 명도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사 발표가 난 지 지금 뭐 한 1시간 40분쯤 지금 지난 상황인 건데 유호정 기자.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인선에 대해서 이 본인 쪽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아직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윤당선인이 인선을 발표하는 같은 시각 네. 안 위원장은 코로나 비상특위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1시간 전 인사라서 아직은 이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인선 안 위원장이 반길 만한 인선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앞서 1차 인선 발표 때도 이 인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 불만의 목소리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요한 인사 기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또 도덕성이 있고 그리고 또 개혁 의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룰 만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네,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비교적 정제된 반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 2차 인선이 남아있고 10개, 10여 개 장관 자리가 남은 만큼 네. 여지를 남기면서 마찰을 좀 최대한 피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불만을 얘기하면서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최종적으로 오늘까지도 안 위원장 측 인사는 인선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이 조언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좀 들어라라고 한 얘기였을 텐데 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오늘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죠? 네, 맞습니다. 사실 2시 인선 발표 전부터 네.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이 들어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안철수계 인사 중용 가능성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윤 당선인 뭐라고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능력과 인품을 대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안철수계 좀 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의사 어려우실까요? 원칙을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부합하면 어느 계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인사 원칙에 부합하면 어느 개도 상관이 없다. 네. 인사 원칙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이 우려되는 건 공동정부를 위한 화합적 결합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도 좀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는데요. 안 위원장의 의견이 다소 반영이 안 됐다면 그 기조는 앞으로도 직책 후보 선정 과정에서 계속 검토될 거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소정섭 위원님, 네. 지금 이 기자들이 오늘 아침에 윤 당선인한테 직접 이 안철수계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한 얘기가 능력과 인품이란 기준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어느 게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안철수계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능력이랑 인품에 부합하는 안철수계가 없다는 얘기인 거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윤 당선인의 언급의 방점은 이 어떤 계보라든지 이 계파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개든 뭐 안철수 개든 아니면 누구 개든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능력 있는 사람 중심으로 쓴다.
그럼 공동정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네. 이제 문제인 거죠. 어쨌든 정무적으로 봤을 때 윤 당선인이 이 안철수와 함께 여러 가지 공동으로 정권을 창출하고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목해서 본다면 현재까지 발표된 내각 그 후보자 중에서는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이제 어떤 표출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목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를 한 막후도 결국 핵심적인 부분들이 네.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이 내각 후보자에도 안철수계 쪽의 어떤 인물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이든 어떤 갈등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물론 몇 개의 이제 뭐 자리들이 남아 있죠. 장관 후보 자리도 남아 있고 기타 뭐 국정원장이라든지 뭐 어떤 기관장 자리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한 인물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좀 남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고 또 지금 윤 당선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능력 중심이라는 부분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국민 통합 그리고 정무적인 고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세대라든지 안철수계와의 문제라든지 또 지역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도의 그것이 또 정무적인 또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하면서 오로지 나는 능력만으로 해서 인재를 등용했다라고만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기에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부담이 윤 당선인이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마지막 말씀, 정무적인 부분에서 윤 당선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인선을 둘러싼 안철수 위원장, 이 국민의당과의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갈등의 시초는 이 공개된 거는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 이 사퇴였었습니다. 근데 이태규 의원 사퇴로 통이동이 아니라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에도 좀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취지의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이 의원의 인수위원 사퇴로 인해서 11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합당 선언이 불발됐다, 보류됐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이건 이태규 의원이 어떤 부분에서 강한 오해가 있는지는 알겠으나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뭔가 그래도 좀 공동정부에 있어서 해보려는 의지가 강한데 이태규 의원이 좀 강한 행동을 보인 것 같은데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당에 의원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당이 합당이 되면은 우리 당내에서도 활동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불편한 모양새로 이렇게 인수위를 종료하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당에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입장에 국민의당 측에서는 합당선언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합당에 이견은 없으나 선언 시점을 정한 건 아니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합당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언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양당의 온도차가 있었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태규 의원으로 인해서 합당 선언에 찬물을 끼얹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이태규 의원의 사퇴는 개인적인 거취 표명이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보면은 합당 논의가 다 끝났다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다만 이 합당이 끝났다는 걸 발표하는 시점을 두고 뭐 그때 하려고 했어. 그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걸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감정 싸움 아닌가요? 감정 싸움이라고 봐야죠. 원래 11일 날 합당 선언을 하기로 돼 있는데 네. 지금 뭐 내각 인선하고 관련돼서 이태규 인수위원 사퇴하고 여러 가지 감정 싸움이 몰리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공동정부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공동정부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DJP 정권이 연합정부가 설 때는 협상 전에 한 1년 이상 협의해서 공동정부가 서고 그 후에도 1년, 2년 가까이 공동정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번에는 쉽게 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
급조해서 물이 끓었는데 쉽게 끓은 물이 쉽게 식어버리는 거죠. 바로 얼음물로 끓는 물이 얼음물로 바뀐 거죠. 그 이유는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좀 인사할 때 좀 앞으로 자리는 몇 개 더 있었습니다만은 좀 해줄 수 있었는데 공동정부 조건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철학 공유, 네. 하나는 자리 배분. 이건데 지금 철학 공유는 애당초 안 된 거고 자리 배분까지 안 되니까 공동정부의 앞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암울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 탓도 좀 있다고 봐요. 총리를 고사를 안 하고 받았으면은 내각 재청도 할 수 있고 해임 건의권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각 조각에 관여를 할 수 있는데 인수위원장은 거기에서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정싸움 며칠 안으로 바로 끝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칼자루는 국민의 힘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열흘 좀 더 남았거든요. 한 달 20일 정도인가요? 네. 그러니까 공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끌수록 국민의 당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공천도 있지만은 또 선거비 보전 뭐 이것도 굉장히 뭐 밖으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돈 문제가 크거든요. 그것도 빨리 해야지 선거비 보전도 국민의힘에서 좀 감당할 수 있고 또 안철수 후보가 공동정부를 할 때는 자리 한두 개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다음 대권 도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좀 서운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자기 자리를 빨리 확보하는 게 관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칼자루를 잡았다고 너무 휘둘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감정 싸움은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곧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지금까지 인수위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제목은요. 민주당 서울시장 전략 공천 제3회 후보는 누구입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이 강릉, 춘천, 대전, 서구 그리고 중요한 서울시는 전략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대위 오전 회의에서 공표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실게요. 저희 비대위는 조금 전 서울시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고요. 네. 현재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밝힌 당내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카드가 없다. 뭐 이런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략 공천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송영길 전 대표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이 당내 뭐 일각에서 지금 뭐 나오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럼 송영길 전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송 전 대표 반응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민주당의 발표 뒤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울 지역 의원들의 집단 행동도 있었고 어느 정도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송 전 대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언들을 보시면은 본인이 애도 아니고 5선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의사표시를 했으니 진퇴가 가벼울 순 없다라면서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전략 공천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이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만들어진
이길 후보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전략 공천이 아닌 당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시점에서 당이 서울시,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출마하기로 한 서울시 자리는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갈등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당 지도부도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장 전략 공천을 발표하면서도 어떤 후보를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공천을 신청한 모든 후보를 검토해서 이 공천 후보를 물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송 전 대표가 과연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미 만들어진 이긴 후보를 찾는 건 쉽지 않다.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 전 대표 입장에 좀 동의를 하는 생각인데 소종섭 위원님.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제3의 후보 누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방선거는 이제 시장만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같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인가는 그러니까 싸울 만한 기세에서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서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구청장들, 시의원, 구의원의 승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꼭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설령 시장 선거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도 다른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올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이긴 선거다. 이 말씀인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그야말로 어떻게 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 맞서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호각지세를 이룰 만한 그런 후보를 찾아내는 게 네. 상당히 지금 관건인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민주당의 서울 지역 위원장들이 상당한 반대 의사를 그동안에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력한 완주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가 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송 전 대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긴 후보를 갑자기 모셔와서 어떤 준비된 후보를 해가지고 네. 하는 건 아니고 네. 경선에서 경쟁력을 만들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 김은혜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네. 나름 팽팽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과정 자체가 그 이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으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어떤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 일부와 또 외부에서 어떤 유력한 부분을 모셔와서 경쟁력을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흥미를 끌면서 네. 경쟁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막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네. 그랬을 때 포인트가 저는 3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대선보다는 낮기 때문에 낮죠. 적극적인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역시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닌가. 네.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뭐 거의 호각지세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응집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이제 고향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의 아주 핵심적인 강력한 지지층인 호남의 유권자들을 또 모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반발이라든지 기타 등등 관련해서 이걸 어느 정도 누르려면은 그러한 중량감이 있는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면 또 쉽지 않겠다. 그냥 외부에서 뭐 일부 김민석 의원 얘기한 대로 뭐 강경화 전 장관이란 이런 분들 해가지고는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든 민주당 지도부는 좀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현재 출마 의사를 표명한 일부 인사들의 어떤 네. 경선하는 그런 모양새를 통해서 좀 흥행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짧게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대표를 당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6월에 미국 간다고 했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걸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오래 몸 담았고 네.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부분이 있다면 헌신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세가 그런 자세를 늘 갖고 있는 분이고 이번에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는 이런 부분들은 뭐
언제든 연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제3의 후보로 이낙연 전 대표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기존 후보들, 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 좀 전략 공천을 좀 고려해보겠다, 전략 공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우리 MBN이 서울시장 후보 갖고 여론조사 해봤잖아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네. 이 서울시장 후보로 이 두 사람이 나온다면은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력을 좀 본 건데요. 이 서울시장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보다 박주민 의원이 오 시장과 붙었을 때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보시면은 양자 대결로 손 전 대표와 오 시장이 맞붙을 경우에는요. 네. 송 전 대표가 39% 그리고 오 시장이 50.8%를 기록하면서 두 사람 격차 11.8%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반면 박주민 의원과 오 시장을 붙였을 땐 이 박 의원이 39.2%, 오 시장이 49.8%를 기록하면서 10.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게 뭐 비교할 만한 정도의 격차는 아닙니다만 네.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박 의원이 오 시장과 경합했을 때 더 경쟁력 있는 후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사람 외에도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방금 전에 언급된 이낙연 전 대표 네.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도 오 시장과 양자 대결 진행해 봤는데요. 네. 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35.7% 지지율을 얻으면서 오 시장과 11.7%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졌고 네. 이 정 전 총리의 경우에는 같은 정도의 동의를 얻었습니다만 네. 오 시장의 지지율이 약간 상승을 하면서 오 시장과 13.7%포인트 정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사람 중 누가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오 시장을 이길 만한 경쟁력을 확실히 가진 후보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지금 어느 누가 지금 거론된다고 해도 이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이 현재 시장, 이 오세훈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과인 건데 사실 이게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할 때는 그동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2심, 명심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이게 통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2심에 이 대표되는 사람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로 지금 얘기가 됐었던 건데 지금 2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서울시장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상황,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2심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박주민 의원은 2심을 놓고 좀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송 전 대표가 먼저 2심을 언급했는데요. 이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고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정성호 의원이 직접 자신을 찾아왔고 여기서 이재명 고문이 대선에서 얻었던 1,600만 국민의 표심을 다시 모으는데 서울이란 지역이 참 중요하고 그 일의 적임자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 고문과 또 정 의원의 뜻을 자신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고문과 자신이 직접 통화도 했고 그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2심 마케팅에 나선 상황인데요. 경쟁자인 박주민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출마 과정에서 누군가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고문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난데 이 고문이 응원의 메시지를 본인에게 전하기도 했고 또 미안하다. 혼선이 생긴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네.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이 선거가 참 핫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핫하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경기도지사, 어제 이 출연했었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그랬죠. 우리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제일 좀 핫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기도지사 경선 이제 양자 구도가 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애초 4명의 후보가 사실은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네. 이 중에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은 공관위 발표 직전에 중도 사퇴를 선언했고요. 또 다른 후보였던 함진규 전 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이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좀 보니까 경기도지사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 거론되는 인물 중 지지율을 조사해봤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김은혜 의원이 27.6%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유승민 전 의원이 따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밖에서 2, 3위를 따돌리는 모습으로 여기선 보이는데요. 다만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당내 후보로서의 적합도를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김은혜 의원이 31.5% 그리고 유 전 의원이 29.2%로 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 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김동연 후보와 또 이 두 후보의 경쟁력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 해당 조사도 진행해 봤는데요. 보시면은 김동연 전 총리와 유승민 전 의원이 붙는다면 김 전 총리가 41.2%, 유 전 의원이 33.5% 지지율로 나타났고요. 반면 김은혜 의원이 붙었을 때는 김 전 총리 41.4%, 김 의원 43.2%로 오차 범위긴 하지만 김 의원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영걸 대표님, 지금 김은혜 의원은 초선인데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사실 윤심의 영향 아니냐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처음에 경기도지사 선언할 때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초반부터 그냥 회속 항진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의 경륜이라면은 김은혜 의원은 어떻게 보면 윤심, 윤석열 인수위에서 인수위 대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을 어떻게 보면은 안는데 거기에 폐기까지 덧붙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륜인데 경륜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반윤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당심에서도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재철 국회 부의장 전 의원도 김은혜 의원 지지했고 전 경기지사 의원 모임에서도 김은혜 의원을 지지한 걸로 봐서 상당히 나중에 또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실제 또 당 내에서 해보면 당심은 또 아무래도 김은혜 의원한테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여러 가지 경륜임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파란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시즌2 대통령 선거 시즌2라고 할 정도로 가장 하이라이트거든요. 그 선거가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초반 질주하고 있다. 이 여파가 저는 대구시장 선거도 상당히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 여파가 대구로요? 그렇죠. 대구에도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만났잖아요. 또 유영아 출마 후보가 또 그 안내하고 배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윤심을 엎은 이미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것도 그 동정적이거나 그 우호적인 그 여론들 상당히 유영아 후보가 후반에 상당히 상승세를 탈 가능성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일고 있는 윤심이 대구 이 선거까지, 대구시장 선거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이템 이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 함께 보실까요? 검수완박 확진 양상, 이제는 문의 시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하기로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어제 경론 끝에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을 결정한 건데요. 어제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 2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의 마지막 당론 추인 요청이 있었고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표결 없이 당론으로 추인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인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약 4시간가량 경론이 이어졌는데요. 당내에서 신중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어렵다라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네. 정의당이 동참하고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야지 통과가 가능한데 지금 정의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법안 처리가 되기도 어렵지만 처리가 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지고 신뢰를 잃을까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신중론이 나오자 이 의원석 사이에서는 안 한다고 아예 말을 하는구먼 이런 마뜩찮은 반응이 흘러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4시간 경론 끝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표결 네.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시기 조절론도 나왔습니다. 해야 네. 되지만 좀 시기를 조절하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니면 못한다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라는 설명이 붙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일각에서는 6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강성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 아니냐, 혹은 이 검찰의 정치 보복성 수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검수완박 문제가 뭐 딱 단순히 뭐 여의도에서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인수위에서도 정면 반박으로 딱 작심하고 뭔가 성명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 이 내정이 되면서 공개적으로 저지 입장을 밝혔고요. 그에 네. 앞서서 인수위에서도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들 먹고 사는 데나 신경 쓸랍니다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거리두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인수위가 공식 입장을 낼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정무사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이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으로 보도자료 공개 입장을 발표하고 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기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장관이 이 내정이 되면서 네. 굉장히 반대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는데요. 결국에 한동훈 법무연수원 이 부원장을 임명한 게 내정한 것이 네. 이 검수완박을 저지하려는 대응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는 대응 차원과는 상관이 없고 이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사법 시스템을 좀 바꾸고 이런 점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변호사가 뭐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점에서 국제법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면서 내놓고 있는 설명이 선진국의 70% 이상이 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결국 국제법을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이 결국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검수완박 저지를 좀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은 얘기를 들어보면 표면적으로는 뭐 속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인수위까지 지금 공방에 참전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도 작심한 듯이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은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 박탈이 이 헌법에 위배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헌법재판소를 언급했고 입법이 진행된다면 국회,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안 재의결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수완박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매우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는 이 법조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려서 이 검수완박 관련해서 기자간담회 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자청을 해서 지금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급박하게 시기가 돌아가는 모양새인데요. 김호수 네. 총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합니까? 저는 오늘 정식으로 그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김무수 총장의 강력한 발언에 대해서 이 좀 맞불을 놓는 모양새인데요. 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김무수 총장을 향해서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헌법의 검찰청 권한 관련해서는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면서 이 김무수 총장의 위헌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양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검수완박 사태 관련해서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네. 이복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입니다. 오늘 검찰 내부망에 이 검수완박 돼버리면 권력 수사가 사라져버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한다. 이 글을 올린 뒤에 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의미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작으로 현직 검사들의 어떤 사의 표명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혼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 오늘 출근길에 이 상황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판은 커져버렸고 일은 벌어져 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미 본인의 손을 떠났다. 중재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판은 커져버렸고 일은 저질러져 버렸다라는 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도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뭐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이렇게 채택하게 된 그 과정의 막후에서 보면은 이른바 이 민주당의 강경한 지지층들의 강력한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또 상당히 또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못 낸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 문제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과연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이 네. 국민을 위해서 옳으냐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좀 있고요. 그렇게 하는 외국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OECD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또 그런 경우에도 이 국가의 부패 수사 역량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 네.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만이 아니라 뭐 정의당 포함한 시민단체 등에서도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향후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지만 네.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좀 후폭풍이 다시 또 민주당으로 돌아올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짧게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김무수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지만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통령도 사실 침묵으로 사실상 민주당 쪽 입장이 검수완박에 선다고 한다면 이게 또다시 한 3라운드인가요? 4라운드인가요? 신구 권력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몇 차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아마 청와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결정을 뭐 존중하겠다 아마 그런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신구 권력의 일정한 갈등 이런 것은 불가피할 텐데 불가피하다. 이 부분은 뭐 청와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 부분이니까 네. 청와대는 이제 그런 논리로 해서 뭐 되도록이면 참전하지 않고 좀 이렇게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겠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력한 공세를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정치적인 부담, 입법으로는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또 민주당도 지게 되는 그러한 또 요소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검수완박 공방이 이 서초동, 여의도를 떠나 좀 확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건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민주당에서 입법을 사실 속도전으로 한다고 해도 이호정 기자,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법 개정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반발 더 들어가서 이 법조계와 학계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새 정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새 정부 출범 뒤에 재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 기한의 제한은 없는데요. 실제로 뭐 N번만 방지법이나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얼마 안 돼서 재개정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다만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의석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최소 2년은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만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재개정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검찰에서는 헌법소원, 권한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실제로 학계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역시도 사실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 통과되고 만약에 우려한 대로 부작용이 있다면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간다라는 점이 지금 법조계와 학계가 우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이 법 개정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한다고 해도 여소야대가 한 2년 정도 계속 가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요? 이 오늘의 탑, 글쎄요, 뭐니 해도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각 인선 발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탑은 법무장관의 한동훈 2차 내각의 안철수계는으로 결정하겠습니다.